오늘은 3월 10일, 현재 시각은 4시 40분, 4시 41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가 들어가기 전이어서 좀 많이 읽겠습니다. 6장, 7장인 것 같네요. 어제에 이어서 코스모스를 읽겠습니다. 보이저 항해팀의 일원인 린다 모라비토는 보이저의 궤도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오가 어떤 별 곁에 있는가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오의 경계 부분을 밝게 하여 그 뒤쪽에 있는 별이 드러나게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오의 어두운 표면을 배경으로 높이 솟는 밝은 구름을 보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버섯 구름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화산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던 곳 중에 하나였다. 바로 보이저가 지구 바깥에서 활화산을 하나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가스와 기타 분출물을 계속해서 토해내는 활화산이 이오의 표면에서 그 후에 모두 9개나 발견됐다. 사화산은 이오의 표면에 수백, 어쩌면 수천 개가 있을 것이다. 이 화산들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은 운석공을 모두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양이었다. 화산 분출물이 다양한 색깔로 물든 지표를 배경으로 거대한 홀을 그리며 솟아오르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장관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오에서 완전히 새로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표면을 지금 우리가 바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다. 갈릴레오와 하이헌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감탄했을까. 보이저가 화산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오에 화산의 존재를 예상하고 있었다. 스탠턴 필과 그의 동료들은 목성과 유로파가 이오에 미치는 조성력의 세기를 계산하여 이오에서 화산 활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그들은 이오 내부의 암석이 방사능 붕괴가 아니라 강한 조성력의 작용으로 방사능 붕괴가 아니라 강한 조성력의 작용으로 용융 상태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오의 내부 거의 대부분이 액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지하에 있는 액체 상태의 유황이 이오의 화산 활동으로 지상으로 계속 올라오게 된다. 고체 상태의 유황은 물에 끓는 전보다 약간 높은 섭씨 115도 정도로 가열되면 색깔이 변하면서 액체 상태의 유황으로 변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색깔이 짙게 변하며 일단 녹았던 유황을 갑자기 냉각시키면 액체 상태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오 표면의 색깔 분포의 패턴에서부터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 패턴은 화산의 분화구에서 마구 쏟아져 나온 액화 유황이 여울져 흐르는 강물이나 흙탕물의 급류와 같이 얇은 층을 이루며 흐르는 모습을 닮아 있었다. 또 검정색,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유황이 화산 분화구 근처에서 보이고, 주황색의 황이 분화구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강을 이루고, 노란색의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던 유황이 분화구에서 멀리 떨어진 평지에 널려 있다.
표면 모습이 몇 달 간격으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듯 이호의 표면 지도도 주기적으로 수정 편찬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이호 탐사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호의 매우 얇고 희뿌연 대기는 주로 이산화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보이저 우주선의 탐사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산화황 대기층이 비록 얇기는 하지만 목성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들로부터 2호의 표면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두께여서 2호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기체 상태의 이산화황이 굳어 서리처럼 하얗게 변한다. 이렇게 되면 목성의 복사벨트에서 나오는 하전 입자들이 2호의 표면까지 침투할 수 있다. 따라서 먼 훗날 사람들이 2호에 이주해서 생활하게 된다면 밤에는 모두 지하로 대피하는 게 좋을 듯 싶다. 2호의 화산 분출은 그 구성 입자들을 목성의 주변 공간까지 직접 방출시킬 정도로 매우 높이 솟아오른다. 아마도 이 입자들이 2호 주변에서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도넛 모양의 튜브를 형성하는 장본인인 듯 싶다. 이 입자들은 원자 알갱이로서 목성을 향해 천천히 나선 운동을 하다가 안쪽 궤도에 있는 아말테아 위성과 만나면 모종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아말테아의 표면을 붉게 물들이는 것 같다. 또한 2호에서 분출된 물질이 여러 차례 충돌과 응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목성의 고리를 만드는데 한몫하게 되는 듯하다. 인류가 목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먼 미래에 이룩될 과학기술의 진전을 생각한다면 가스 구름 속에 떠다니는 거대한 풍선 속의 도시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달이 지구를 항시 같은 면을 보이면서 공전하듯이 이오와 유로파도 목성을 향해 같은 면을 보이며 목성 주위를 궤도 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들에 서서 목성이 있는 쪽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목성이 뜨지도 지지도 않는 채 자신의 표면을 다채롭게 변화시키는 장관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목성의 위성들은 미래에 있을 인류의 탐사 계획에서 호기심의 원천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태양계가 성강 공간에 존재하는 가스와 고체 입자로부터 생성되었듯이 목성 또한 그 형성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와 티클이 필요했을 것이다. 태양 형성에 쓰이고 남은 그렇지만 우주 공간으로 유실되지 않은 물질의 일부가 목성의 형성에 쓰였을 것이다. 아마 목성이 이런 물질을 지금의 수십 배 정도로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다면 지금쯤 목성 내부에서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목성은 현재와 같은 행성의 신세가 아니라 어엿한 별의 위험을 자랑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거대한 행성, 즉 목성은 별이 되려다 실패한 비운의 천체이다. 목성이 별이었다면 지금의 목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거의 2배 이상을 목성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적외선 대역에서 보자면 현재의 목성은 그대로 항성이라고 취급해도 사실상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빛을 방출한다. 목성이 가시광선 대역에서도 별로서 행세할 수 있다면 태양과 짝을 이뤄 하나의 쌍성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
지구의 하늘에는 해가 둘이 있을 터이고 밤은 아주 보기 힘든 희귀한 현상이 되었을 것이다. 실상 우리 은하에는 이런 쌍성계가 흔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한 곳에서는 밤이 없는 세상을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목성의 구름 저 깊은 밑바닥에서 느끼게 되는 대기의 무게, 즉 기압은 지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수소 원자들은 그렇게 높은 압력을 받으면 서로 짓눌려서 핵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들이 핵에서 떨어져 나가 금속성의 액체 수소로 변한다. 지구에서는 이 정도의 압력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지상 실험에서 금속성의 액체 수소를 관측할 기회가 없다. 구체적으로 목성의 내부 압력은 지구 표면 대기압의 300만 배나 된다. 이런 조건에서 예상되는 수소의 유일한 존재 양식이 앞에서 이야기한 금속성의 액체 수소이다. 그러므로 목성의 내부는 금속성의 액체 수소가 바다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성 내부 한복판에는 암석과 철로 된 핵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구처럼 생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의 중심 핵은 거대한 압력으로 옥죄는 두꺼운 가스층에 갇혀 그 모습을 영원히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목성 내부의 금속성 액체에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류 때문일 것이다. 이 전류는 자기장뿐만 아니라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목성 주변의 복사벨트를 생성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하전 입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복사벨트의 내부에서는 태양풍의 형태로 태양에서 방출된 하전 입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에 포획되어 가속 운동을 한다. 이 복사벨트는 목성의 구름층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하며 그 속에 있는 입자들은 목성의 남극과 북극 사이를 빠른 속도로 왕복한다. 그러다가 목성 고공 대기 분자와 충돌하면 운 좋게 벨트에서 빠져나오기도 한다. 이오의 궤도는 목성과 매우 가까워서 이오는 하전 입자들의 복사벨트를 가로지르며 움직인다. 이때 하전 입자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전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된다. 우리는 이오의 궤도상 위치에 따라서 목성의 전파 폭발과 관련된 에너지 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의 이 예측은 지구상의 일기예보보다도 더 정확하다. 전파 천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목성이 강력한 전파 방출원이라는 사실이 우연히 알려지게 됐다. 미국의 젊은 두 과학자 버나드 버크와 케네스 프랭클린은 당시로서는 감도가 대단히 좋은 최신형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 배경 복사를 검출할 목적으로 전파를 관측하고 있었다. 그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전파 신호가 우연히 잡혔다. 그 전파 신호의 특성은 그때까지 학계에 보고된 어떤 전파원과도 부합하지 않았으며 별, 성운, 은하, 여타 그 어떤 곳과도 맞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파원이 천구상에서 멀리 있는 배경 천체들보다도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점이었다.
이 전파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들은 우주 전파원 목록들을 다 뒤져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루는 하늘에 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관측실 밖으로 나와서 육안으로 하늘을 쳐다보다가 어안이 벙벙해졌다. 문제의 전파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유난히 밝은 천체가 하나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목성이었다. 목성의 전파 방출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었다. 사실 과학사에서 발견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성과 보이저 1호의 만남이 있기까지 목성은 그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100만 년의 세월 동안 목성은 항상 밤하늘에서 유난히 반짝거리는 경외의 대상일 뿐이었다. 보이저가 목성과 만나던 날 저녁, 나는 제트 추진 연구소에 도착한 보이저 탐사 기록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소로 향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부터 목성은 더 이상 그 옛날의 목성일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 목성은 연구의 대상이며 탐사의 장으로 남을 것이다. 목성과 그 위성들은 하나의 축소판 태양계를 이루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기기묘묘한 세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토성은 목성보다 약간 작다는 점만 제외하면 물질 조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성과 매우 비슷하다. 대략 10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는 토성은 다양한 색깔의 고리로 자신의 적도 부분을 아름답게 지장하고 있다. 목성도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를 갖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만큼 두드러지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토성의 자기장과 복사벨트는 목성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행성고리만 본다면 토성은 목성에 비해 훨씬 더 훌륭한 장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토성도 12억 개 이상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토성의 위성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타이탄이다. 타이탄은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 한 대기가 아니라 상당 수준의 대기를 실제로 보유한 유일한 위성이다. (1980년 11월) 보이저가 토성에 접근하기까지 이 위성에 관하여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는 너무나 빈약해서 무엇 하나 딱 부러지게 예측할 수가 없었다. 그 자료라는 것들은 우리의 갈증만 더할 뿐이었다. 대기의 구성 성분으로 확인된 분자는 G.P. 콰이퍼가 발견한 메탄이 고작이었다. 메탄이 태양의 자외선을 받으면 좀 더 복잡한 탄화수소 분자와 수소기체로 변한다. 탄화수소 분자가 타이탄의 표면을 짙은 갈색의 타르로 뒤덮을 것이다.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지상 실험에서 볼 수 있는 진한 갈색의 유기물인 타르 찌꺼기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복잡한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기체는 가장 가벼운 기체인데다가 타이탄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출 이탈이라 불리는 격렬한 과정을 통해서 타이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타이탄의 대기에 메탄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분자들은 수소가 함께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의 표면 기압은 최소한의 화성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실제로 분출 이탈이 타이탄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다. 어쩌면 타이탄 대기에 메탄 이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체가 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소 분자가 대기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기의 평균 분자량을 높여서 분출 이탈과 같은 격렬한 현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분출 이탈이 실제로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부로부터 새로운 기체가 방출되어 이탈에 따른 손실분이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있을 것이다. 타이탄의 평균 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타이탄에는 상당량의 H2O 얼음과 메탄을 포함하는 또 다른 종류의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얼음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체를 공급하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내부 열에 기화되면서 대기에 기체를 공급할 것이다. 망원경을 통해 본 타이탄은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붉은색의 원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관측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붉은색 원반 위에 불규칙적으로 모양이 변하는 흰색 구름이 떠 있다고 한다. 구름의 흰색은 메탄 결정 때문인 것이 확실하지만 원반의 붉은색은 도대체 무엇일까? 타이탄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붉은색의 기원은 복잡한 유기화합물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표면 온도와 기압의 구체적 값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는 온실 효과에 따른 기온 상승이라는 설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대기와 지표면에 상당한 양의 유기물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이탄은 우리의 시선을 끄는 태양계의 특별한 구성원임에 틀림없다. 과거 역사에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발견으로 연결해줬던 수많은 탐색 항해처럼 보이저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비롯한 미래의 우주 탐사선들이 타이탄에 관한 우리의 지식 체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바꾸어 놓고 말 것이다. 타이탄의 지표면에 서면 타이탄의 구름 사이로 토성과 그 고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이탄 대기에서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토성과 고리는 희뿌옇게 보이겠지만 말이다.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타이탄이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 양은 지구가 받는 값의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타이탄에서 비록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온실 효과가 작용한다. 따라서 타이탄에서 비록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온실 효과가 작용한다 치더라도 타이탄 표면 온도는 섭씨 0도도 안 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양의 유기물질,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의 역할, 그리고 활화산 주위에서 예상되는 고온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타이탄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타이탄에 서식할 수 있는 생물은 물론 지구에서의 생물과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다.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장 확인할 길이 없고
겨우 그 가능성만 점칠 수 있을 뿐이다. 타이탄 표면에 직접 탐사선을 착륙시켜 위성의 표면을 샅샅이 뒤진 뒤에야 그 답을 얻을 것이다. 토성의 고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고리의 입자들은 크기가 1m에 불과한 눈덩이나 얼음 조각으로 조그마한 축소판 빙산이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토성 고리의 스펙트럼을 찍어서 실험실에서 찍은 다양한 성분의 스펙트럼과 대조해 봄으로써 고리의 입자 주 성분이 물로 된 얼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고리 입자를 우주선에서 근접 촬영하려면 우주선이 입자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여줘야 한다. 우주선의 속도를 입자들의 궤도 운동 속도인 시속 72,000km에 맞춘다면 우주선이 고리 입자의 정지 위성이라는 셈이다. 이때 비로소 입자들이 고리면에 길게 늘어선 띠가 아니라 개개의 입자로 구별되어 보일 것이다.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모두 뭉쳐서 토성 주위를 하나의 큰 위성으로 공전하면 안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토성 가까이에서 도는 입자일수록 궤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안쪽 궤도의 입자들은 바깥쪽 궤도에서 도는 입자들을 앞질러 간다. 물론 이것은 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그 공전 주기가 짧다는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과도 일치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토성의 고리면에서 인접 지역이 서로 쓸리거나 또는 찢어지는 듯한 운동을 하게 되며 따라서 인접한 궤도에서 도는 두 입자는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계속한다. 고리면의 평균 회전 속도는 초속 20km에 이르는 아주 빠른 속도이지만 두 인접 입자의 상대 속도, 즉 추월 속도는 아주 느려서 분속으로 고작 수 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입자들 사이의 중력은 스쳐 지나가는 두 입자를 하나로 모으려 하겠지만 이 상대 속도 때문에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접한 두 입자 사이의 상대 속도가 무시될 정도로 작다. 그러므로 서로 들러붙어 좀 더 큰 눈송이로 성장해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입자들이 토성에 그다지 가깝지만 않다면 추월로 인해서 헤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자들은 상호 중력에 따른 합병으로 덩치를 점점 키워가다가 결국 하나의 어엿한 위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토성의 고리 바깥쪽 먼 곳의 크기가 수백 킬로미터에서 거의 화성에 버금가는 타이탄에 이르기까지 1년의 위성들이 자리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닐 것이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위성 모두가 처음에는 고리를 이루며 돌던 미세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옮겨붙어 큰 천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목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에도 자기장이 있다. 자기장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들을 포획하여 가속시킨다. 이렇게 가속된 하전 입자는 북극과 남극 사이를 빠른 속도로 왕복한다. 그런데
적도 부근에 고리면이 펼쳐져 있으므로 왕복 운동을 하던 하전입자, 즉 양성자와 전자 등은 고리면의 얼음이나 눈덩이들에 흡수되고 만다. 따라서 목성이나 토성의 고리가 복사벨트의 일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복사벨트는 고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위성도 하전입자들을 흡수하므로 위성 부근에서도 복사벨트가 사라진다. 실제로 토성의 위성들 중 하나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발견했다. 파이오니아 11호가 토성의 복사벨트에 틈새가 있는 것으로 파이오니아 11호가 토성의 복사벨트에 틈새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학자들 앞에서 설명한 원리에 근거하여 그 틈새에 위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예측대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던 위성 하나가 바로 그 위치에서 발견됐던 것이다. 태양풍은 토성 궤도 저 바깥으로, 즉 태양계의 외곽지대로 나가면서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진다. 단위 넓이를 단위 시간에 지나는 태양풍 입자들의 개수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는 뜻이다. 비록 태양풍이 미풍으로 바뀐다 해도 보이저 우주선의 계측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보이저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의 궤도 근방에서도 태양풍의 존재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보이저는 그러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한없이 부풀어 오른 태양의 대기층을 여기서도 만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 2~3배 정도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면 성간을 떠도는 양성자와 전자들의 압력이 오히려 태양풍의 압력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거기가 바로 태양계와 그 바깥 세상의 경계지대인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태양제국의 국경이라는 뜻에서 이 지역에 태양권계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보이저호는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 아마 21세기 중반에는 이 태양권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항성계에 들어서는 일이 없이 별들 사이에 펼쳐진 무한 공간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갈 것이다. 영원히 방랑할 운명의 우주선이 별의 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엄청난 질량이 묶여있는 은하수 은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다 돌 때쯤이면 지구에서는 이미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인류의 대항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밤하늘의 등별을 읽겠습니다. 목성과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목성과 토성을 둘러싸고 있는 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밤하늘의 등뼈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